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조선 어느 궁궐 깊은 곳, 수많은 약재가 모이고 생명을 다루던 내의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조차 희미한 어린 생각시 하나가 숨죽이며 살고 있었지요. 아이의 이름은 월회디였습니다. 내의원의 공기는 언제나 썼습니다. 탕약을 다리는 무거운 연기와 수백 가지 약재가 뒤섞인 냄새가 한겨울의 찬 공기 속에서도 짙게 배어 있었지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월은 약재를 빻는 절구소리, 약재를 뒤적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사이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했습니다. 다른 어린 생각씨들이 한편에 모여 시시덕거리며 고된 하루의 시름을 잠시 잊을 때도 월은 그들 사이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월의 왼손은 늘 소매뿔이 깊숙이 감춰져 있거나 깨끗한 무명천으로 단단히 동여매어 있었습니다. 그 천 아래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온 검붉은 잎사귀 모양의 커다란 얼룩이 손등에서부터 손목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궁궐의 의관과 상공들은 부정탄 것이라 수군거렸고 동료들은 얼룩손이라 부르며 그녀가 만진 약재를 꺼렸습니다. 월은 그 시선들이 싫어 더욱더 제 손을 감추고 말수를 줄였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의 한기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들의 눈길이었지요. 유난히 바람이 매섭던 어느 초겨울 저녁 큰일이 터졌습니다. 대비마마의 침소에 올릴 귀한 보약을 검점하러 감찰 상궁이 내의원에 행차한 것입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상궁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내의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의관들마저 허리를 굽신거리는 그 위세 앞에서 하필이면 월이 막 다려낸 탕약을 받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탕약 그릇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월은 숨을 참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궁은 매의 눈으로 탕약의 색과 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월에게 탕약 그릇을 더 가까이 대라고 명령했습니다. 월이 황급히 그릇을 받쳐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꽉 조염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긴장 탓에 손목에 힘이 들어간 탓일까요? 손목을 감고 있던 무명천이 스르르 풀리며 탕약 그릇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감춰왔던 검붉은 얼룩이 차가운 등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상궁의 입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본 듯 질색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무슨 부정한 것이냐. 내년이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대비마마께 올릴 어약을. 상궁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월이 들고 있던 약 그릇을 세차게 내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뜨거운 탕약이 사방으로 튀었고 비싼 약재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월은 엎질러진 약물과 부서진 사기 그릇 조각들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월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룩손은 그 자체로 죄악이었습니다. 상궁은 혀를 차며 소리쳤습니다. 저 부정한 것을 당장 내의원들의 무릎 꿇려라. 내년에 더러운 기운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리고 내가 용서할 때까지 꼼짝도 말거라. 월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 내의원들 한가운데로 끌려나갔습니다. 얇은 치마저고리 너머로 차가운 돌바닥의 한기가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다른 궁녀들의 조롱 섞인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한편 궁궐의 가장 깊고 높은 곳, 임금의 침전인 강령전의 밤은 월이 겪는 추위와는 다른 종류의 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임금 이환 리후는 화려한 용상에
기대 앉아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끝난 편전 회의에서 늙은 신하들은 법도와 명분을 외치며 왕의 의지를 꺾으려 들었고 그들의 굳은 표정과 날선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왕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지끈거리는 편두통이 또다시 망치처럼 머리를 울렸습니다. 의관이 정성껏 올린 탕약은 혀끝만 아릴 뿐 뼛속까지 파고드는 이 지독한 고독과 통증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내 혼자 있겠. 왕은 곁을 지키던 내관과 궁녀들을 모두 물렸습니다. 거대한 용그림이 그려진 병풍과 꺼질 듯 일렁이는 촛불만이 남은 텅 빈 침전에서 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무거운 용포와 겹겹이 둘러싸인 궁궐의 법도가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답답한 용포를 벗어던지고 어둠 속에 몸을 감출 수 있는 짙은 색의 선비옷으로 몰래 갈아입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는 그림자처럼 침전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왕은 목적지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저 이 답답한 궁궐의 담장 안에서라도 잠시 임금이 아닌 이환이라는 한 사내로 숨쉬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먹구름이 달빛을 삼키더니 손뭉치 같던 눈발이 순식간에 칼날 같은 바람과 뒤섞여 거센 눈보라로 변했습니다. 왕은 당황하여 길을 찾으려 했으나 사방은 온통 흰 눈뿐이었습니다. 지독한 두통과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자 그는 휘청거렸습니다. 갈 길이 닿은 곳은 왕의 행차가 거의 없던 내의원 뒷 낡은 매화나무가 있는 약초원이었습니다. 왕은 결국 쓰러지듯 늙은 매화나무 기둥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편 월은 뜰에서 꼬박밤을 샐 뻔했으나 자정이 넘어 순찰을 돌던 늙은 의관 하나가 그녀를 불쌍히 여겨 약초 건조실에 불씨나 살피거라며 눈짓을 주어 겨우 그곳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 손발을 녹이던 중 혹여 불씨가 꺼질세라 잠시 밖을 살피러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약초원 구석의 매화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검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월은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궁궐의 높은 내관이거나 혹은 길을 잃은 선비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미동도 없이 눈을 맞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월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궁녀가 한밤중에 외간 남자를 돕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사람은 당장이라도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룩 손을 보고 기겁했던 상궁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지금 월의 눈에는 그저 고통받는 한 생명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앙상한 팔로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대로 계시면 얼어 죽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이끌고 자신이 몸을 녹이던 작고 낡은 약초 건조실로 힘겹게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좁고 낡았지만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은은한 숯불 위에서 말려지고 있는 국화와 대추 향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월은 더 이상 자신의 손을 감출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손목을 동여맸던 천을 풀어버리고 얼룩진 왼손으로 재빨리 작은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잘 말린 국화 몇 송이를 띄웠습니다. 드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찻잔을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화는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낯선 여인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손등에 있는 검붉은 얼룩을 보았습니다. 궁궐의 다른 이들이었다면 기겁했거나 당장 불호령을 내렸을 그 얼룩이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전혀 흉측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과 아무것도 묻지 않는 여인의 담담한 눈빛,
그리고 방 안을 채운 향긋한 약초 냄새가 뒤엉켜 지독했던 두통이 서서히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왕은 칠흑 같은 궁궐 안에서 낯선 온기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 같은 시간 월은 다시 그 약초 건조실에서 숯불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그 공궁해 보이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용포는 아니었으나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지풀은 비단옷과 허리에 찬옥대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월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어둠 속에서 낮고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거라. 나는 너를 벌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화는 건조실에 따뜻한 공기 속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네가 준 국화차를 마신 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짐은 나는 잠을 잤다. 그의 목소리에는 임금의 위엄이 아닌 깊은 피로에 지친 한 사내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월은 그제야 자신이 구해준 이가 이 나라의 지존, 임금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의 손을, 그 얼룩진 손을 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명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위해 그날의 차를 다시 만들어라. 이후 왕은 밤마다 몰래 그 좁은 건조실을 찾았습니다. 월은 더 이상 국화차만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지친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 깊은 시름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내의원 구석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향풀들을 모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박하와 잠을 부르는 대추, 길을 보하는 작은 풀들을 섞어 작은 향 주머니를 만들고 은은한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왕은 그 향기 속에서 비로소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고 궁궐의 암투와 외로움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은 그저 묵묵히 약초를 다듬으며 왕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얼룩순이 빚어내는 따뜻한 온기와 향기 속에서 두 외로운 영혼은 신분을 잊고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임금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하던 두통이 잦아들자 그의 성정은 온화해졌고 정사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중전이 머무는 교태전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왕의 발길이 뜸해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멀어졌음을 직감한 중전은 불안해졌습니다. 중전은 왕의 안위를 책임지는 동시에 왕실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내의원의 이름 없는 생각시와 밤마다 피어오르는 낯선 향에 대한 소문이 들어간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월은 교태전의 차가운 마루 위에 꿇어 앉았습니다. 방 안은 값비싼 침향 냄새로 가득했지만 월의 건조실에서 나던 따뜻한 약초 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비단옷을 겹겹이 차려입은 중전은 월을 내려다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네가 바로 그 얼룩손이더냐. 중전은 월을 매섭게 다그치거나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무서운 방식이었습니다. 왕의 옥체는 곧 종묘사직의 근간이다. 어찌 천한 계집의 부정한 손길과 저작거리의 잡스러운 향으로 그 근간을 흔들려 하느냐. 중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말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하룻밤의 온정일지 모르나 왕실에게는 법도의 문란함이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의 시작이다. 너는 네 천한 연민으로 전하를 욕되게 하고 이 나라의 질서를 더럽히고 있다. 너는 재앙의 씨앗이다. 월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중전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고 싶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이토록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굳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월은 건조실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왕이 밤늦게 찾아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온기 하나 없는 싸늘한 방과 꺼진 화로뿐이었습니다. 지독한 두통이 다시 왕의 머리를 조여왔지만 그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상실감이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월이 돌아오지 않자 왕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대낮 왕은 수많은 내관과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용포 차림 그대로 내의원을 찾았습니다. 유례가 없는 임금의 행차에 내의원 전체가 발칵 뒤집혀 마당에 부복했습니다. 늙은 의관들과 상공들이 공포에 질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가운데 왕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뜰을 올렸습니다. 내의원 생각시 월외든 어디 있느냐. 당장 내 앞에 데려오라. 그 순간 뜰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월이라고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부정타다고 손가락질하고 얼룩손이라 경멸했던 그 아이가 바로 임금의 병을 돌보고 지금 임금께서 친히 찾으시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특히 월에게 벌을 내렸던 감찰 상궁은 핏기 하나 없는 새하얀 얼굴로 돌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임금이 내의원들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곧장 중전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중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모든 대신을 소집하고 임금의 앞에 엎드려 종묘사직을 바로 세울 것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임금이 정사를 보는 편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은 죄인의 신분으로 차가운 바닥에 꿇어앉아 그 앞에는 임금과 중전 그리고 나라의 중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 월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했으나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 그리고 경들, 저는 오늘 이 나라의 국모로서 이 부정한 것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월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계집은 그 부정한 손으로 전하의 옥체를 더럽힌 것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잡초와 풀뿌리로 전하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주술주숫을 부렸나이다. 전하의 오랜 두통은 저 계집의 사술세수 때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중전의 말이 끝나자 중전의 가문과 뜻을 같이 하던 어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월이 사용했던 박하와 국화, 대추 등을 근본 없는 잡초라 폄하하며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섞어 쓴 것은 왕의 길을 어지럽히려는 흉계라고 고했습니다. 대신들은 주술이라는 말에 경악하며 저 계집을 당장 국문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월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고개를 들어 꿋꿋이 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이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들의 말이 모두 옳소. 짐은 실로 오랫동안 병에 시달렸소. 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편전 전체를 울렸습니다. 허나짐을 병들게 한 것은 저 아이의 약초가 아니었소. 왕은 곁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어이가 왕에게 올렸던 약 처방전과 중전의 가문에서 어이에게 보낸 은밀한 서찰들이었습니다. 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이는 짐의 두통을 낫게 하기 위함이라며 매번 강하고 기를 억누르는 약재를 썼소. 그리고 중전의 가문은 그 약재와 상극성크게 되는 귀한 음식들을 철마다 짐에게 진상했지. 짐의 기가 약해지고 판단이 흐려져야만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이었소.
왕의 폭로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월이가 쓴 것은 주술이 아니었. 그것은 독에 중독된 짐에게 유일하게 해가 되지 않는 그저 평범한 백성들이 마시는 따뜻한 차였을 뿐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어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을 기만하고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한 죄로 중전의 가문은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몰락했습니다. 중전은 더 이상 비명도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눈으로 왕을 노려보았습니다. 왕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폐위회회를 명하고 그녀가 평생 자부심으로 여겼던 궁궐의 가장 깊은 곳,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처소에 홀로 유폐시켰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중히 여겼던 그녀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거센 폭풍이 지나간 궁궐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도는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을 구해준 월을 정식 왕후로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여전히 낮은 궁녀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왕은 그녀에게 수계슈기라는 높은 품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후원, 왕이 거닐던 약초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녀만을 위한 작은 전각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약향각, 역형각, 약의 향기가 머무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가고 약향각들에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수기가 된 월은 더 이상 자신의 손을 천으로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어린 궁녀들에게 약초를 기르는 법과 그 향기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복차림의 왕이 조용히 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궁녀들을 물리고 월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부정타다고 손가락질했던 그녀의 왼손, 검붉은 잎사귀 모양의 얼룩이 있는 그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왕은 그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대의 얼룩손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짐의 고통을 어루만져준 가장 귀한 약손이었소. 월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왕은 그녀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힘차게 돋아나는 푸른 새싹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을 뒤흔들었던 격정적인 사랑은 이제 그 새싹처럼 조용하고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궁궐 안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조선 어느 궁궐 깊은 곳, 수많은 약재가 모이고 생명을 다루던 내의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조차 희미한 어린 생각시 하나가 숨죽이며 살고 있었지요. 아이의 이름은 월회디였습니다. 내의원의 공기는 언제나 썼습니다. 탕약을 다리는 무거운 연기와 수백 가지 약재가 뒤섞인 냄새가 한겨울의 찬 공기 속에서도 짙게 배어 있었지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월은 약재를 빻는 절구소리, 약재를 뒤적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사이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했습니다. 다른 어린 생각씨들이 한편에 모여 시시덕거리며 고된 하루의 시름을 잠시 잊을 때도 월은 그들 사이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월의 왼손은 늘 소매뿔이 깊숙이 감춰져 있거나 깨끗한 무명천으로 단단히 동여매어 있었습니다. 그 천 아래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온 검붉은 잎사귀 모양의 커다란 얼룩이 손등에서부터 손목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궁궐의 의관과 상공들은 부정탄 것이라 수군거렸고 동료들은 얼룩손이라 부르며 그녀가 만진 약재를 꺼렸습니다. 월은 그 시선들이 싫어 더욱더
제 손을 감추고 말수를 줄였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의 한기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들의 눈길이었지요. 유난히 바람이 매섭던 어느 초겨울 저녁, 큰일이 터졌습니다. 대비마마의 침소에 올릴 귀한 보약을 검점하러 감찰 상궁이 내의원에 행차한 것입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상궁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내의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의관들마저 허리를 굽신거리는 그 위세 앞에서 하필이면 월이 막 다려낸 탕약을 받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탕약 그릇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월은 숨을 참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궁은 매의 눈으로 탕약의 색과 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월에게 탕약 그릇을 더 가까이 대라고 명령했습니다. 월이 황급히 그릇을 받쳐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꽉 조여맸던 탓일까요? 아니면 긴장 탓에 손목에 힘이 들어간 탓일까요? 손목을 감고 있던 무명천이 스르르 풀리며 탕약 그릇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감춰왔던 검붉은 얼룩이 차가운 등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상궁의 입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본 듯 질색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무슨 부정한 것이냐. 내년이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대비마마께 올릴 어약을. 상궁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월이 들고 있던 약 그릇을 세차게 내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뜨거운 탕약이 사방으로 튀었고 비싼 약재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월은 엎질러진 약물과 부서진 사기 그릇 조각들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월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룩손은 그 자체로 죄악이었습니다. 상궁은 혀를 차며 소리쳤습니다. 저 부정한 것을 당장 내의원들의 무릎 꿇려라. 내년에 더러운 기운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리고 내가 용서할 때까지 꼼짝도 말거라. 월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 내의원들 한가운데로 끌려나갔습니다. 얇은 치마저고리 너머로 차가운 돌바닥의 한기가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다른 궁녀들의 조롱 섞인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한편 궁궐의 가장 깊고 높은 곳, 임금의 침전인 강령전의 밤은 월이 겪는 추위와는 다른 종류의 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임금 이환 리후는 화려한 용상에 기대 앉아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끝난 편전 회의에서 늙은 신하들은 법도와 명분을 외치며 왕의 의지를 꺾으려 들었고 그들의 굳은 표정과 날선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왕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지끈거리는 편두통이 또다시 망치처럼 머리를 울렸습니다. 의관이 정성껏 올린 탕약은 혀끝만 아릴 뿐 뼛속까지 파고드는 이 지독한 고독과 통증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내 혼자 있겠. 왕은 곁을 지키던 내관과 궁녀들을 모두 물렸습니다. 거대한 용그림이 그려진 병풍과 꺼질 듯 일렁이는 촛불만이 남은 텅 빈 침전에서 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무거운 용포와 겹겹이 둘러싸인 궁궐의 법도가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답답한 용포를 벗어던지고 어둠 속에 몸을 감출 수 있는 짙은 색의 선비옷으로 몰래 갈아입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는 그림자처럼 침전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왕은 목적지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저 이 답답한 궁궐의 담장 안에서라도 잠시 임금이 아닌 이환이라는 한 사내로 숨쉬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먹구름이 달빛을 삼키더니 손뭉치 같던 눈발이 순식간에 칼날 같은 바람과 뒤섞여
거센 눈보라로 변했습니다. 왕은 당황하여 길을 찾으려 했으나 사방은 온통 흰 눈뿐이었습니다. 지독한 두통과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자 그는 휘청거렸습니다. 갈 길이 닿은 곳은 왕의 행차가 거의 없던 내의원 뒷 낡은 매화나무가 있는 약초원이었습니다. 왕은 결국 쓰러지듯 늙은 매화나무 기둥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편 월은 뜰에서 꼬박밤을 샐 뻔했으나 자정이 넘어 순찰을 돌던 늙은 의관 하나가 그녀를 불쌍히 여겨 약초 건조실에 불씨나 살피거라며 눈짓을 주어 겨우 그곳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 손발을 녹이던 중 혹여 불씨가 꺼질세라 잠시 밖을 살피러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약초원 구석의 매화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검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월은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궁궐의 높은 내관이거나 혹은 길을 잃은 선비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미동도 없이 눈을 맞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월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궁녀가 한밤중에 외간 남자를 돕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사람은 당장이라도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룩 손을 보고 기겁했던 상궁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지금 월의 눈에는 그저 고통받는 한 생명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앙상한 팔로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대로 계시면 얼어 죽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이끌고 자신이 몸을 녹이던 작고 낡은 약초 건조실로 힘겹게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좁고 낡았지만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은은한 숯불 위에서 말려지고 있는 국화와 대추 향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월은 더 이상 자신의 손을 감출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손목을 동여맸던 천을 풀어버리고 얼룩진 왼손으로 재빨리 작은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잘 말린 국화 몇 송이를 띄웠습니다. 드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찻잔을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화는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낯선 여인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손등에 있는 검붉은 얼룩을 보았습니다. 궁궐의 다른 이들이었다면 기겁했거나 당장 불호령을 내렸을 그 얼룩이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전혀 흉측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과 아무것도 묻지 않는 여인의 담담한 눈빛, 그리고 방 안을 채운 향긋한 약초 냄새가 뒤엉켜 지독했던 두통이 서서히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왕은 칠흑 같은 궁궐 안에서 낯선 온기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 같은 시간 월은 다시 그 약초 건조실에서 숯불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그 공궁해 보이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용포는 아니었으나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지풀은 비단옷과 허리에 찬 옥대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월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어둠 속에서 낮고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거라. 나는 너를 벌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화는 건조실에 따뜻한 공기 속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네가 준 국화차를 마신 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짐은 나는 잠을 잤다. 그의 목소리에는 임금의 위엄이 아닌 깊은 피로에 지친 한 사내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월은 그제야 자신이 구해준 이가 이 나라의 지존, 임금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의 손을, 그 얼룩진 손을 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명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위해 그날의 차를 다시 만들어라. 이후 왕은 밤마다 몰래
그 좁은 건조실을 찾았습니다. 월은 더 이상 국화차만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지친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 깊은 시름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내의원 구석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향풀들을 모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박하와 잠을 부르는 대추, 길을 보하는 작은 풀들을 섞어 작은 향 주머니를 만들고 은은한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왕은 그 향기 속에서 비로소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고 궁궐의 암투와 외로움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은 그저 묵묵히 약초를 다듬으며 왕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얼룩순이 빚어내는 따뜻한 온기와 향기 속에서 두 외로운 영혼은 신분을 잊고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임금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하던 두통이 잦아들자 그의 성정은 온화해졌고 정사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중전이 머무는 교태전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왕의 발길이 뜸해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멀어졌음을 직감한 중전은 불안해졌습니다. 중전은 왕의 안위를 책임지는 동시에 왕실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내의원의 이름 없는 생각시와 밤마다 피어오르는 낯선 향에 대한 소문이 들어간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월은 교태전의 차가운 마루 위에 꿇어앉았습니다. 방 안은 값비싼 침향 냄새로 가득했지만 월의 건조실에서 나던 따뜻한 약초 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비단옷을 겹겹이 차려입은 중전은 월을 내려다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네가 바로 그 얼룩손이더냐. 중전은 월을 매섭게 다그치거나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무서운 방식이었습니다. 왕의 옥체는 곧 종묘사직의 근간이다. 어찌 천안 계집의 부정한 손길과 저작거리의 잡스러운 향으로 그 근간을 흔들려 하느냐. 중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말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하룻밤의 온정일지 모르나 왕실에게는 법도의 문란함이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의 시작이다. 너는 네 천한 연민으로 전하를 욕되게 하고 이 나라의 질서를 더럽히고 있다. 너는 재앙의 씨앗이다. 월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중전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고 싶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이토록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굳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월은 건조실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왕이 밤늦게 찾아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온기 하나 없는 싸늘한 방과 꺼진 화로뿐이었습니다. 지독한 두통이 다시 왕의 머리를 조여왔지만 그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상실감이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월이 돌아오지 않자 왕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대낮 왕은 수많은 내관과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용포 차림 그대로 내의원을 찾았습니다. 유례가 없는 임금의 행차에 내의원 전체가 발칵 뒤집혀 마당에 부복했습니다. 늙은 의관들과 상공들이 공포에 질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가운데 왕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뜰을 올렸습니다. 내의원 생각시 월외든 어디 있느냐. 당장 내 앞에 데려오라. 그 순간 뜰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월이라고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부정타다고 손가락질하고 얼룩손이라 경멸했던 그 아이가 바로 임금의 병을 돌보고 지금 임금께서 친히 찾으시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특히 월에게 벌을 내렸던 감찰 상궁은 핏기 하나 없는 새하얀 얼굴로 돌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임금이 내의원들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곧장 중전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중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모든 대신을 소집하고 임금의 앞에 엎드려 종묘사직을 바로 세울 것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임금이 정사를 보는 편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은 죄인의 신분으로 차가운 바닥에 꿇어앉아 그 앞에는 임금과 중전 그리고 나라의 중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 월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했으나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 그리고 경들, 저는 오늘 이 나라의 국모로서 이 부정한 것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월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계집은 그 부정한 손으로 전하의 옥체를 더럽힌 것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잡초와 풀뿌리로 전하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주술주숫을 부렸나이다. 전하의 오랜 두통은 저 계집의 사술세수 때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중전의 말이 끝나자 중전의 가문과 뜻을 같이 하던 어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월이 사용했던 박하와 국화, 대추 등을 근본 없는 잡초라 폄하하며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섞어 쓴 것은 왕의 길을 어지럽히려는 흉계라고 고했습니다. 대신들은 주술이라는 말에 경악하며 저 계집을 당장 국문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월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고개를 들어 꿋꿋이 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이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들의 말이 모두 옳소. 짐은 실로 오랫동안 병에 시달렸소. 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편전 전체를 울렸습니다. 허나 짐을 병들게 한 것은 저 아이의 약초가 아니었소. 왕은 곁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어이가 왕에게 올렸던 약 처방전과 중전의 가문에서 어이에게 보낸 은밀한 서찰들이었습니다. 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이는 짐의 두통을 낫게 하기 위함이라며 매번 강하고 기를 억누르는 약재를 썼소. 그리고 중전의 가문은 그 약재와 상극성크게 되는 귀한 음식들을 철마다 짐에게 진상했지. 짐의 기가 약해지고 판단이 흐려져야만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이었소. 왕의 폭로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월이가 쓴 것은 주술이 아니었. 그것은 독에 중독된 짐에게 유일하게 해가 되지 않는 그저 평범한 백성들이 마시는 따뜻한 차였을 뿐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어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을 기만하고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한 죄로 중전의 가문은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몰락했습니다. 중전은 더 이상 비명도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눈으로 왕을 노려보았습니다. 왕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폐위회회를 명하고 그녀가 평생 자부심으로 여겼던 궁궐의 가장 깊은 곳,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처소에 홀로 유폐시켰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중히 여겼던 그녀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거센 폭풍이 지나간 궁궐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도는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을 구해준 월을 정식 왕후로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여전히 낮은 궁녀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왕은 그녀에게 수계숙이라는 높은 품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후원, 왕이 거닐던 약초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녀만을 위한 작은 전각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약향각 역형각,
약의 향기가 머무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가고 약향각들에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수기가 된 월은 더 이상 자신의 손을 천으로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어린 궁녀들에게 약초를 기르는 법과 그 향기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복차림의 왕이 조용히 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궁녀들을 물리고 월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부정타다고 손가락질했던 그녀의 왼손, 검붉은 잎사귀 모양의 얼룩이 있는 그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왕은 그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대의 얼룩손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짐의 고통을 어루만져준 가장 귀한 약손이었소. 월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왕은 그녀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힘차게 돋아나는 푸른 새싹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을 뒤흔들었던 격정적인 사랑은 이제 그 새싹처럼 조용하고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궁궐 안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조선 어느 궁궐 깊은 곳, 수많은 약재가 모이고 생명을 다루던 내의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조차 희미한 어린 생각시 하나가 숨죽이며 살고 있었지요. 아이의 이름은 월회디였습니다. 내의원의 공기는 언제나 썼습니다. 탕약을 다리는 무거운 연기와 수백 가지 약재가 뒤섞인 냄새가 한겨울의 찬 공기 속에서도 짙게 배어 있었지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월은 약재를 빻는 절구소리, 약재를 뒤적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사이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했습니다. 다른 어린 생각씨들이 한편에 모여 시시덕거리며 고된 하루의 시름을 잠시 잊을 때도 월은 그들 사이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월의 왼손은 늘 소맷불이 깊숙이 감춰져 있거나 깨끗한 무명천으로 단단히 동여매어 있었습니다. 그 천 아래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온 검붉은 잎사귀 모양의 커다란 얼룩이 손등에서부터 손목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궁궐의 의관과 상궁들은 부정탄 것이라 수군거렸고 동료들은 얼룩손이라 부르며 그녀가 만진 약재를 꺼렸습니다. 월은 그 시선들이 싫어 더욱더 제 손을 감추고 말수를 줄였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의 한기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들의 눈길이었지요. 유난히 바람이 매섭던 어느 초겨울 저녁 큰일이 터졌습니다. 대비마마의 침소에 올릴 귀한 보약을 검점하러 감찰 상궁이 내의원에 행차한 것입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상궁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내의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의관들마저 허리를 굽신거리는 그 위세 앞에서 하필이면 월이 막 다려낸 탕약을 받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탕약 그릇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월은 숨을 참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궁은 매의 눈으로 탕약의 색과 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월에게 탕약 그릇을 더 가까이 대라고 명령했습니다. 월이 황급히 그릇을 받쳐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꽉 조여맸던 탓일까요? 아니면 긴장 탓에 손목에 힘이 들어간 탓일까요? 손목을 감고 있던 무명천이 스르르 풀리며 탕약 그릇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감춰왔던 검붉은 얼룩이 차가운 등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 상궁의 입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본 듯 질색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무슨 부정한 것이냐. 내년이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대비마마께 올릴 어약을. 상궁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월이 들고 있던 약 그릇을 세차게 내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뜨거운 탕약이 사방으로 튀었고 비싼 약재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월은 엎질러진 약물과 부서진 사기 그릇 조각들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월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룩소는 그 자체로 죄악이었습니다. 상궁은 혀를 차며 소리쳤습니다. 저 부정한 것을 당장 내 의원들의 무릎 꿇려라. 내년에 더러운 기운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리고 내가 용서할 때까지 꼼짝도 말거라. 월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 내 의원들 한가운데로 끌려나갔습니다. 얇은 치마저고리 너머로 차가운 돌바닥의 한기가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다른 궁녀들의 조롱 섞인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한편 궁궐의 가장 깊고 높은 곳, 임금의 침전인 강령전의 밤은 월이 겪는 추위와는 다른 종류의 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임금 이환 리후는 화려한 용상에 기대 앉아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끝난 편전회의에서 늙은 신하들은 법도와 명분을 외치며 왕의 의지를 꺾으려 들었고 그들의 굳은 표정과 날선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왕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지끈거리는 편두통이 또다시 망치처럼 머리를 울렸습니다. 의관이 정성껏 올린 탕약은 혀끝만 아릴 뿐 뼛속까지 파고드는 이 지독한 고독과 통증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내 혼자 있겠. 왕은 곁을 지키던 내관과 궁녀들을 모두 물렸습니다. 거대한 용그림이 그려진 병풍과 꺼질 듯 일렁이는 촛불만이 남은 텅 빈 침전에서 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무거운 용포와 겹겹이 둘러싸인 궁궐의 법도가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답답한 용포를 벗어던지고 어둠 속에 몸을 감출 수 있는 짙은 색의 선비옷으로 몰래 갈아입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는 그림자처럼 침전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왕은 목적지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저 이 답답한 궁궐의 담장 안에서라도 잠시 임금이 아닌 이환이라는 한 사내로 숨쉬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먹구름이 달빛을 삼키더니 손뭉치 같던 눈발이 순식간에 칼날 같은 바람과 뒤섞여 거센 눈보라로 변했습니다. 왕은 당황하여 길을 찾으려 했으나 사방은 온통 흰 눈뿐이었습니다. 지독한 두통과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자 그는 휘청거렸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왕의 행차가 거의 없던 내의원 뒷 낡은 매화나무가 있는 약초원이었습니다. 왕은 결국 쓰러지듯 늙은 매화나무 기둥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편 월은 뜰에서 꼬박밤을 샐 뻔했으나 자정이 넘어 순찰을 돌던 늙은 의관 하나가 그녀를 불쌍히 여겨 약초 건조실에 불씨나 살피거라며 눈짓을 주어 겨우 그곳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 손발을 녹이던 중 혹여 불씨가 꺼질세라 잠시 밖을 살피러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약초원 구석의 매화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검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월은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궁궐의 높은 내관이거나 혹은 길을 잃은 선비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미동도 없이 눈을 맞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월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궁녀가 한밤중에 외간 남자를 돕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사람은 당장이라도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룩 손을 보고 기겁했던 상궁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지금 월의 눈에는 그저 고통받는 한 생명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앙상한 팔로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대로 계시면 얼어 죽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이끌고 자신이 몸을 녹이던 작고 낡은 약초 건조실로 힘겹게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좁고 낡았지만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은은한 숯불 위에서 말려지고 있는 국화와 대추 향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월은 더 이상 자신의 손을 감출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손목을 동여맸던 천을 풀어버리고 얼룩진 왼손으로 재빨리 작은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잘 말린 국화 몇 송이를 띄웠습니다. 드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찻잔을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화는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낯선 여인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손등에 있는 검붉은 얼룩을 보았습니다. 궁궐의 다른 이들이었다면 기겁했거나 당장 불호령을 내렸을 그 얼룩이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전혀 흉측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과 아무것도 묻지 않는 여인의 담담한 눈빛, 그리고 방 안을 채운 향긋한 약초 냄새가 뒤엉켜 지독했던 두통이 서서히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왕은 칠흑 같은 궁궐 안에서 낯선 온기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 같은 시간 월은 다시 그 약초 건조실에서 숯불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의 그 공궁해 보이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용포는 아니었으나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지풀은 비단옷과 허리에 찬 옥대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월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어둠 속에서 낮고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거라. 나는 너를 벌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화는 건조실의 따뜻한 공기 속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네가 준 국화차를 마신 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짐은 나는 잠을 잤다. 그의 목소리에는 임금의 위엄이 아닌 깊은 피로에 지친 한 사내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월은 그제야 자신이 구해준 이가 이 나라의 지존, 임금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의 손을, 그 얼룩진 손을 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명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위해 그날의 차를 다시 만들어라. 이후 왕은 밤마다 몰래 그 좁은 건조실을 찾았습니다. 월은 더 이상 국화차만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지친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 깊은 시름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내의원 구석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향풀들을 모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박하와 잠을 부르는 대추, 길을 보하는 작은 풀들을 섞어 작은 향 주머니를 만들고 은은한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왕은 그 향기 속에서 비로소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고 궁궐의 암투와 외로움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은 그저 묵묵히 약초를 다듬으며 왕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얼룩손이 빚어내는 따뜻한 온기와 향기 속에서 두 외로운 영혼은 신분을 잇고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임금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하던 두통이 잦아들자 그의 성정은 온화해졌고 정사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중전이 머무는 교태전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왕의 발길이 뜸해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멀어졌음을 직감한 중전은 불안해졌습니다. 중전은 왕의 안위를 책임지는 동시에 왕실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내의원의 이름 없는 생각시와 밤마다 피어오르는 낯선 향에 대한 소문이 들어간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월은 교태전의 차가운 마루 위에 꿇어앉았습니다. 방 안은 값비싼 침향 냄새로 가득했지만 월의 건조실에서 나던
따뜻한 약초 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비단옷을 겹겹이 차려입은 중전은 월을 내려다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네가 바로 그 얼룩손이더냐. 중전은 월을 매섭게 다그치거나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무서운 방식이었습니다. 왕의 옥체는 곧 종묘사직의 근간이다. 어찌 천한 계집의 부정한 손길과 저작거리의 잡스러운 향으로 그 근간을 흔들려 하느냐. 중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말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하룻밤의 온정일지 모르나 왕실에게는 법도의 문란함이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의 시작이다. 너는 네 천한 연민으로 전하를 욕되게 하고 이 나라의 질서를 더럽히고 있다. 너는 재앙의 씨앗이다. 월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중전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고 싶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이토록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굳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월은 건조실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왕이 밤늦게 찾아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온기 하나 없는 싸늘한 방과 꺼진 화로뿐이었습니다. 지독한 두통이 다시 왕의 머리를 조여왔지만 그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상실감이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월이 돌아오지 않자 왕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대낮 왕은 수많은 내관과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용포 차림 그대로 내의원을 찾았습니다. 유례가 없는 임금의 행차에 내의원 전체가 발칵 뒤집혀 마당에 부복했습니다. 늙은 의관들과 상궁들이 공포에 질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가운데 왕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뜰을 올렸습니다. 내의원 생각시 월외든 어디 있느냐. 당장 내 앞에 데려오라. 그 순간 뜰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월이라고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부정타다고 손가락질하고 얼룩손이라 경멸했던 그 아이가 바로 임금의 병을 돌보고 지금 임금께서 친히 찾으시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특히 월에게 벌을 내렸던 감찰 상궁은 핏기 하나 없는 새하얀 얼굴로 돌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임금이 내의원들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곧장 중전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중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모든 대신을 소집하고 임금의 앞에 엎드려 종묘사직을 바로 세울 것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임금이 정사를 보는 편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은 죄인의 신분으로 차가운 바닥에 꿇어앉아 그 앞에는 임금과 중전 그리고 나라의 중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 월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했으나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 그리고 경들, 저는 오늘 이 나라의 국모로서 이 부정한 것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월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계집은 그 부정한 손으로 전하의 옥체를 더럽힌 것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잡초와 풀뿌리로 전하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주술주숫을 부렸나이다. 전하의 오랜 두통은 저 계집의 사술세수 때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중전의 말이 끝나자 중전의 가문과 뜻을 같이 하던 어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월이 사용했던 박하와 국화, 대추 등을 근본 없는 잡초라 폄하하며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섞어 쓴 것은 왕의 길을 어지럽히려는 흉계라고 고했습니다. 대신들은 주술이라는 말에 경악하며
저 계집을 당장 국문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월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고개를 들어 꿋꿋이 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이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들의 말이 모두 옳소. 짐은 실로 오랫동안 병에 시달렸소. 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편전 전체를 울렸습니다. 허나 짐을 병들게 한 것은 저 아이의 약초가 아니었소. 왕은 곁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어이가 왕에게 올렸던 약 처방전과 중전의 가문에서 어이에게 보낸 은밀한 서찰들이었습니다. 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이는 짐의 두통을 낫게 하기 위함이라며 매번 강하고 기를 억누르는 약재를 썼소. 그리고 중전의 가문은 그 약재와 상극-성극이 되는 귀한 음식들을 철마다 짐에게 진상했지. 짐의 기가 약해지고 판단이 흐려져야만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이었소. 왕의 폭로의 장례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월이가 쓴 것은 주술이 아니었. 그것은 독에 중독된 짐에게 유일하게 해가 되지 않는 그저 평범한 백성들이 마시는 따뜻한 차였을 뿐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어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을 기만하고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한 죄로 중전의 가문은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몰락했습니다. 중전은 더 이상 비명도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눈으로 왕을 노려보았습니다. 왕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폐위회회를 명하고 그녀가 평생 자부심으로 여겼던 궁궐의 가장 깊은 곳,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처소에 홀로 유폐시켰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중히 여겼던 그녀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거센 폭풍이 지나간 궁궐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도는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을 구해준 월을 정식 왕후로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여전히 낮은 궁녀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왕은 그녀에게 수계슈기라는 높은 품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후원, 왕이 거닐던 약초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녀만을 위한 작은 전각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약향각, 역형각, 약의 향기가 머무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가고 약향각들에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수기가 된 월은 더 이상 자신의 손을 천으로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어린 궁녀들에게 약초를 기르는 법과 그 향기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복차림의 왕이 조용히 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궁녀들을 물리고 월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부정타다고 손가락질했던 그녀의 왼손, 검붉은 잎사귀 모양의 얼룩이 있는 그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왕은 그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대의 얼룩손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짐의 고통을 어루만져준 가장 귀한 약손이었소. 월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왕은 그녀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힘차게 돋아나는 푸른 새싹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을 뒤흔들었던 격정적인 사랑은 이제 그 새싹처럼 조용하고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궁궐 안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